아파트를 10억 주고 샀는데 들어갔더니 방 안에 11억 있네? 그런 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제 이거 다시 봐주세요. 자산 가치 인정받으면 우리가 다시 볼 기업들 많이 있고, 이 자산 가치를 주주에게 그동안 안 갔다 했잖아요. 주주에게 갈 수 있도록 뭔가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깨님한테 저 PBR 주식 지금 올라타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딱 물으면 자,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죠?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정말 떠들썩한 PBR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슈가 된 지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제는 그런 광풍이 좀 잦아들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뭐 살지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PBR이 무엇이고 PBR이 낮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지금 왜 사람들이 이 주식을 원하는 건지 그 이유를 공부하면서 함께 지식을 쌓아봅시다. 오늘은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깨님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깨님께서는 기업을 밸류에이션 할 때 PBR을 많이 보나요? 근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PBR 거의 안 봐요. 해외 거는 봐요? 아니 해외 것도 안 보지만 국내 주식은 별로 유의미한지 모르겠어요. 그쵸. 잘 안 보죠. 잘 안 봅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밸류에이션 한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 PER, PBR, ROE 이런 거 체크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냥 1점 몇, 1.3, 1.5 그냥 보고 넘어가잖아요. 그거를 굳이 해석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PBR이라는 것은 원래 투자 업계에서는 이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유용한 밸류에이션 지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써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아니 이거 보고 의미를 끌어내는 것도 너무 어렵고 우리만의 고유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쓸모가 없었어요. 거의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은 배웠지만 실제 투자에 참 응용을 하기 힘들었던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PBR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지 이거는 너무 좋은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동되게 되면서 제대로 동작하게 되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 보겠습니다. PBR 낮은 주식들의 반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를 해봅시다. 이런 뉴스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평가 유통주에 주목하라. 저 PBR 기대에 한바구음. 현대차 또 신고가 35% 급등. 35% 올랐어요, 현대차. PBR 0.7배. ETF도 저 PBR 테마 거래가 폭증되고 있다. 옥석을 가려야 된다. 과열이 우려된다. 밸류업 프로그램 순풍. 저 PBR 주주환원 ETF들이 불기둥을 뿜고 있다. 참 좋은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볼 거예요. PBR에 대해서는 진짜 다 알고 넘어갈 수 있게요. 근데 일단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런 뉴스 기사들을 볼 때. 낮은 이유가 있는 기업도 있을 텐데. 함정이 있다. 자, 함정이 있다라는 느낌 너무 좋습니다. 또 이제 좀 바뀌나?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인가? 저는 이걸 더 크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던 내내 우리는 PBR을 한국에서 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PBR이 많이 낮다는 것은 심각한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저평가가 해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통한다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저걸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이거 언젠가 해소될 거야. 우리나라의 자산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뭐 금융주들, 그리고 뭐 통신 관련주들, 그런 기업들 저평가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해소가 안 되잖아요, 오랫동안. 하지만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이거는 해소될 일만 남았어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왔었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 변화의 크기는 다를지라도 깜빡하고 돌아간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식이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변화는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약간 일회성인 것 같긴 한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기업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기업들을 걸러내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금융주들, 통신주들, 쥐주들, 그리고 지금은 뭐 건설주들, 유통주들 이런 많은 기업들이 저 PBR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 중에 딱 봐도 지금 사면 안 될 것 같은 거 보이잖아요. 제 값을 못 받는 것에 의미의 저 PBR은 확실히 갈라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주 기분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변화야말로 이거는 한두 명의 뭐 개인이 이렇게 외친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시장 전체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잖아요. 이런 변화는 만약에 단기적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계속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얘기 들었어요? 이거 뭐 정부 테마주. 정치 테마주와 정부 테마주 뉘앙스 너무 다른데, 정치 테마주는 선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이런 거는 우리가 정치적인 걸 싹 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누가 어떤 의도로 무언가를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오기를 바라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해봅시다.
PBR. PBR은 아주 오래전부터 쓰이던 밸류에이션의 지표입니다. 진짜 영어 세 글자 줄임말 많죠? 이것도 줄임말입니다. Price Book Value Ratio의 약자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요. Price, 주가, 주식의 가격이죠. Book Value,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순자산, 영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종이에 적혀 있는 가격, 그거고요. 비율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P라고 부르는 주가라는 친구랑 주가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죠. 이 가격이라는 것이 순자산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높냐 낮냐를 판단하는 지표인 거죠. 그리고 그걸 비율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보기 쉽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의 공식은요.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누면 됩니다. 점점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자, 주가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이니까 제껴두고 주당 순자산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큰 기업이 있잖아요. 그 기업에는 자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본 엄청 클 거 아니에요. 다 큰 기업들이니까 이 자본이라는 것을 주식 수로 나눕니다. 우리는 주가를 항상 한 주의 가격으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자본이라는 것도 주식 수로 나눠가지고요. 주당 순자산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주당 순자산. 그것을 book value per share라고 해서 한 주당 순자산의 가치를 계산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돈도 많고 공장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특정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자산들 얼마 가지고 있어요? 물어보면 우리요 1조 5천억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 큰 회사들이니까 우린 좀 작아요 7천억요 이러면 감이 하나도 안 오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로 그걸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 한 주당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계산해내는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 7만전자, 9만전자, 6만전자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의 주가랑 비교를 해가지고 비율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PBR이라는 것은 특정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대비해서 주가가 몇 배나 뻥튀기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뻥튀기라는 개념은 항상 몇 배라는 걸로 뻥튀기가 돼 있는 거고 그 뻥튀기가 된 정도는 버블 이기도 하면서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우리가 배웠던 내용 그대로예요. 실전의 응용은 우리가 거의 안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쭉 가주길 바라봅니다. 자, PBR을 좀 더 비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저를 경매를 붙일 거예요. 사람을 사고 팔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1대1 과외 강사로 스카우트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여기 깻님님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연애에 1억 번다고 할게요. 그리고 제가 가진 자산이 1억이라고 할게요. 이 계좌에 1억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막 열심히 유튜브도 하고 막 광고도 찍고 하잖아요. 그걸로 버는 돈이 1억이라고 딱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사람을 얼마에 사갈 거예요? 평생 쓸 수 있어요? 네. 20억? 20억 불렀습니다. 어떤 것을 근거해서 나온 계산인 거죠? 현재 한 2억 정도 있다 치고 곱하기 10. 이상한 계산이 나왔네.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수익과 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평하게 부가가치를 준 거예요. 이 가치평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 게 가치평가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나라고 하는 사람은 가격이 없어요. 가격을 뭔가 매겨야 되잖아요. 매기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를 정해가지고 매기는 걸 밸류에이션 가치평가라고 하고 지금 깻님 같은 경우에는 수익 가치랑 자산 가치를 동등하게 매겨가지고 20억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요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 뜬 사람인 거예요. 자산은 없어. 계좌는 0원이에요. 근데 갑자기 1년에 2억씩 벌어요. 똑같이 20억 부른다면 그거는 PER 10배를 준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잘 알죠? 가지고 있는 거는 얼마가 되든 간에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우리는 얼만큼 버는지만 그동안 봐왔어요. 그게 PER이었다면. 근데 이번에는 PBR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오늘 주제는 PBR이니까. 자, 이번에는 이런 사람이 왔어요. 같이 협했어요. 수익은 1년에 3천만 원 봅니다. 돈은 별로 못 버는 거예요. 아직은. 근데 계좌 속에 물려받은 자산이 있는 거예요. 신입사원이네. 아이고 열심히 일해야지. 근데 계좌에 30억이 있어. 자, 이 사람을 두고 깻님은 똑같이 1년에 3천만 원 버는구나. 거기에 내 10배를 주니까 자 3억 올까요? 아니요. 근데 저거 자산을 기준으로 조금 더 많이 쳐줘요? 아니면 벌어들이는 이익을 조금 더 많이 쳐줘요?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자, 이 사람이 만약에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이면 데리고 오는 순간 저 돈 내 거예요. 그러면 3억 부르면 여기서 얼마 부르겠어요? 30억 부르겠죠. 여기 40억 부르겠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저거를 가지고 오면 저 자산이 내 돈이 돼요. 아, 그래서 약간 안전마진이라고 하는구나. 맞죠? 충분히 맞죠? 왜냐? 이 사람을 내가 3억 주고 사오는데 호주머니 30억 놓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내가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다 가중치를 주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가중치가 다 반영이 돼요.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누군가가 자기 계좌에는 진짜 막 수백억 쌓고 하나도 안 써요. 가족도 수혜를 못 보고 친구도 수혜를 못 봐요. 또 부모님이 진짜 돈이 많은 집에 자제래. 근데 물려주지 않아. 다 아버지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써야지 뭔가 의미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자산이 잘 안 써요. 안 쓰고 이 자산은요, 보통 축적만 해요. 유보라고도 하죠.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비상금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끝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방금 물어본 거는 그거잖아요. 수익 가치가 중요한지, 자산 가치가 중요한지, 뭘 더 쳐주는지 였잖아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수익 가치만 그동안 볼 정도로요. 자산 가치를 엄청 안 쳐줬어요.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키는 정말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재벌 구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빨리 고성장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도 사실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처럼 완전 순수한 주주 자본주의가 발달한 건 또 아니었기 때문에 저 돈을 가지고 배당을 더 한다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사가지고 소각하는 그런 주주 친화적인 액션을 많이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좀 환경이었다 할까요?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겼었고, 그게 되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였고, 그게 해소되어 가는 시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사람처럼 돈은 작게 벌어도 가지고 있는 자산이 되게 많으면 이 사람 사오면 어쨌든 자산도 내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30억은 넘게 불러야 되잖아요. 왜냐, 이거 얼마를 주고 사든 데리고 오면 호주머니 30억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거를 내 걸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호주머니가 잠겨 있어. 봉인돼 있어. 그런 식인 거예요. 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자산 가치를 참 안 쳐주는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또 그런 이유도 있어요. 부동산이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동산 자산들이 옛날 가격으로 들어있어요. 막 그런 거 이제 계산해 보면 실제로는 엄청 큰 자산 가치가 계산이 되는데, 그런 것도 뭐 안 돼 있는 것도 너무 많은 거죠. 정확하지도 않아요. 일단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 이 많은 것들이 주주께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수익 가치를 집중적으로 그동안 봐왔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워낙 고성장하고 돈을 잘 벌었으니까 자산 가치보다는 수익 가치에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옛날처럼 막 고성장 안 하잖아요. 세상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더욱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지금은 자산 가치로 좀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정책적으로 나오는 거기도 하고요. 이제 이거 다시 봐주세요. 자산 가치 인정받으면 우리가 다시 볼 기업들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자산 가치를 주주에게 그동안 안 갔다 했잖아요. 주주에게 갈 수 있도록 뭔가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벌 기업 같이 그들이 대주주인 사람들은 주주 환원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봐봐요. 정말 간단한 논리예요.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정말 커요. 1조짜리 회사예요. 이 안에 현금을 3천억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20%짜리 대주주가 있어요. 이 돈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죠? 자기 아들내미한테 회사 만들어 해요. 거기다가 일감 몰아주게 하고 막 그러면 이 돈 개인화 시킬 수 있잖아요. 다. 그러면 대주주가 20% 갖고 있으면 80%의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 돈이 내 게 아닌 거예요. 미국은 20%나 80%나 똑같아요. 이런 거 다 안 되니까 3천억 생기면 그냥 다 배당해요. 회사에 돈을 남겨두지 않아요. 회사는 항상 껍데기예요. 그래서 애플도 현금 별로 안 가지고 있어요. 시총이 큰 회사에도 불구하고 PBR이 되게 낮아요. 근데 저런 거를 진짜 고쳐야 되는데 절대 안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고쳐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기사가 난다는 것만으로도? 봐봐요.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순환 출자라는 것을 막았죠. 지주사 형태로 바꿨죠. 그게 이제 선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남기는 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일감 몰아주기 막았죠? 그럼 회사에서는 이렇게 돈을 쌓아두고 있는 거, 이거 주주한테 안 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배당으로 주거나, 아니면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유인책을 만드는 게 지금 같은 일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순환출자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엉망이었던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고, 지주회사 나오죠. 중간지주도 막 만들고 있죠. 그런 거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옛날에 안 좋았던 많은 것들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 안 하고 회사에다가 돈을 그냥 쟁여두는 거. 왜냐하면 나중에 돈 필요할까봐. 우리나라는 또 특이하게 금융위기를 정말 국가위기 수준으로 겪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때 정말 큰 회사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거 겪은 회사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돈을 쌓아두는 문화가 있어요. 위기 대비. 네. 비상금이라고 하기에는 뭐 할 만큼 너무 큰 돈을 쌓아두고 있거든요. 근데 저 돈을 이제 풀도록 만드는 일들이 지금 생겨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많은 것들이 계속 작업이 되어 오고 있었고, 저는 그거를 일부는 지켜봐 왔잖아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지주회사 별로 없었어요. 계속 생겼단 말이에요, 그 후로. 근데 지주회사 생겨도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주 저평가가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저 PBR 주식의 대표적인 게 지주회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주회사가 본인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거죠. 돈을 뭐 쌓아두고 우리한테 주주한테 뿌려주지 않는 형태였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것이니까 저는 단계별로 블럭이 맞춰지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마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단편적인 일들만 그냥 단순히 딱 보면 그냥 일본에서 했던 그런 정책들이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들과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시각에서는 옛날부터 진짜 변화가 계속 이루어져 왔고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이고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사람을 산다라는 개념에서 PBR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카페를 차리는데 주주가 3명이 있었다 해볼게요. 이 사람이 5천만 원을 냈어요. 3천만 원을 냈어요. 2천만 원을 냈어요.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1억을 준비를 했고 대출을 1억을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억으로 회사를 차리고 첫 해에는 한 1천만 원을 벌었는데 그 다음 해에는 또 성장해가지고 2천 벌고 3천 벌고 이래가지고 시간 좀 지났더니 이 법인의 계좌 속에요 10억이라는 돈이 쌓인 거죠. 이익만 10억인 거죠. 네. 낼 거 다 내고 남겨가지고 회사에다 그대로 차곡차곡 쌓은 거죠. 근데 주주는 여럿이잖아요. 이 주주들이 이 10억을 가지고 오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자, 일단은 이 10억이라는 것이 주주들의 돈이 아니라 지금은 기업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재투자가 있을 거고요. 2호점 내는 거죠. 아니면 여기 인트레 쫙 업그레이드 하거나 그런 게 이제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어요? 배당. 배당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회사의 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이 회사의 주식을 사와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죠. 소각을 하는 겁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그 주식만큼은 세상에 존재하는 주식이 줄어들게 되니까 남아있는 다른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 저 10억으로 시장에 있는 주식들을 사서 없애버린다고. 네. 그렇게 되면 기업이 돈을 쓰는 거고 돈 많으니까. 근데 나는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아도 내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배당과 자사주 소각이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이거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방금 주주 친화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면 주주의 가치가 올라가죠. 주주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근데 이걸 그동안 참 안 했던 거죠. 주가 오르면 우리는 좋잖아요. 근데 주식을 안 팔 사람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안 팔 사람들 왜 안 팔아요? 일단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대주주 가문들. 그러니까 오너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잖아요. 오너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경영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지분은 그냥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안 팔죠. 그 다음에 그거를요 실제로 만약에 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시장에다가 이렇게 매도 이렇게 안 팔잖아요. 그 누군가가 통째로 사간단 말이죠. 그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걸 줘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 때 그러니까 주가 오르는 거는 상관이 없고 또 그 주식을 보통은 또 자녀들한테 물려주잖아요. 그 물려줄 때는 주식 안 올라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가 됐던 간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 오르는 게 별로 상관이 없다니까요. 주가가 오르면 좋은 건 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대주주와 우리가 다른 주주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미국은 어때요? 거의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펼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많이 해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더 높게 평가해 주는 거고 우리나라는 약간 다른 구조였다는 거죠 그동안. 그래서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소액 주주잖아요. 자사주 소각 그리고 배당 이런 걸 많이 해주는 것은 소액 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일이다 라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기억해봐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되게 메모해두면 좋아요. 자, 우리나라에 그냥 주가가 올라도 대주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어차피 안 팔 지분이다. 왜냐? 경영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엔 뭐죠?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걸 쳐주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팔 때 훨씬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지금 올라서 뭐해?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상속을 아래로 보내야 되는데 상속세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를 대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요인들이 별로 없고 주가가 오르면 소액 주주들은 난리가 나는 이 동상이몽.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경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어내는 요인이었다는 거죠. 또 다시 반복됩니다. 주주들이 모여 돈을 내어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CEO라는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높은 스톡 옵션을 약속합니다. 10억을 벌면 당신에게 1억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스톡 옵션을 주죠. 여기는 주인이죠. 그래서 주식의 주인이라는 주주라는 말을 쓰는 거고 이 사람은 우리가 경영인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 회사가 돈을 벌어오잖아요. 이게 이익이 될 거고 궁극적으로 이 주식시장, 이 증권시장에서는요. 이 회사가 억으로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익에 대비해서 몇 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가치들 대비해서 몇 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여기는 이익은 명확해요. 그리고 자산도 명확하다고 해요. 근데 이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거래하는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의 이 크기는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알 수 없는 이 프리미엄이라는 이 크기를 이익에다 갖다 대는 게 PER의 기준, 수익 가치를 보는 거고,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해 가지고 보는 거를 PBR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PBR이라는 것도요, 결국에는 상대 지표입니다. 상대 지표라는 것은 뭔가 비교를 할 대상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잖아요. 과거의 자신과 비교를 하거나 비슷한 다른 회사랑 비교하거나 모든 게 상대 지표입니다. 절대 지표는 뭐 DCF 이런 게 이제 절대 지표로 통하고, 우리가 쓰는 PER이나 PBR은 R이라는 게 붙어 있다는 것은 비율로 나타내는 상대 지표라는 거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심하게 저평가가 만약에 되었다. 1조짜리 회사가 5천억에 거래가 되고 있으면 이거 왜 저평가가 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가 일종의 가치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런 의문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PBR을 토대로 평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평가를 하고 매수를 한 투자자들인 거고, 근데 만약에 심하게 저평가가 돼요. 모든 종목들이 이래요, 만약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는 이 회사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뭔가 전체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만 봤을 때 PBR이라는 것은 몇 배인지,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이 가치가 몇 배가 되고 있는 건지 배수로 나타내게 될 텐데요. 딱 봐도 몇 배가 정상인 것 같아요. 1. PER과 다르게 PBR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흔히 1배가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1배라는 것은 회사 가지고 있는 그 계좌 현금이랑 가지고 있는 의자, 이거 식탁 이런 거 팔아가지고 1억이 나오는데, 이 카페를 사고 파는 시장에서 1억의 가치는 최소한 받아야 되지 않아? 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PER은 오히려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느껴지기도 해요. 수익 가치가 다르게 실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PBR이라는 것은 보통 1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전부 해도 1배는 받아야지 라고 하는 거고, 1배보다는 당연히 높아야지. 왜냐면 여기에 적어도 무슨 수익 가치라는 게 더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아야지. 근데 1보다 작다면 가진 것만큼도 인정을 안 해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절대적인 저평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보통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1로 삼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의 시장 전체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1보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오, 진짜요? 자, 우리나라 1 넘기도 하고 못 넘기도 하고 보통 반복이 좀 되는 편입니다. 지금 0.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의 자산을 다 팔면 시장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길래 1도 안 되냐?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 현상이긴 하잖아요. 아파트를 10억 주고 샀는데 들어갔더니 방 안에 11억 있네? 그런 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인 거 미국 4.6 정도 됩니다.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들,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로 엄청난 돈을 벌어내기 때문에 이런 높은 PBR이 가능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주주에게 그대로 간다라는 것도 프리미엄으로 전부 다 반영된 것들인 거죠. 이게 1 안 되는 정도 또는 그냥 살짝 넘었다 정도인 나라들이요, 몇 개 안 되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 안 되는 나라들 딱 보면 정상적인 나라는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예요.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요, PBR 기준으로 가장 심각한 저평가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랑 일본입니다. 일본이 아마 지금은 이게 엄청 올라와서 지금 한 1.4 정도 될 겁니다. 딱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가 항상 지적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일본에서 저 PBR 올리기 정책을 펼쳤습니다. 일본에 PBR이 1배 안 되는 기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기업들한테 거의 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안 만들면 약간 어떻게 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거 들었어요. 상장 폐지 시킨다고.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여기 보면요, 한 2022년도 여기서부터 쭉 가다가 최근에 되게 많이 올라왔죠. 니케이 지수가 37,000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게 34년 만이라고 해요. 잃어버린 30년 전에 터치했던 걸 지금 터치했다고 해요. 이게 아마 고점이 38,000 정도 될 겁니다. 다 왔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30년 전이면 90년대잖아요. 일본이 전 세계를 그냥 주무르던 시절. 근데 그때 약간 맛이 갔잖아요. 우리 30년 동안 회복 못했던 거를 지금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만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게 뭐냐? 이게 이거였다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이랑 우리나라만 저평가 심하다 했잖아요. 그 문화 비슷해요. 재벌 문화도 비슷하고, 그리고 돈 안 쓰는 것도 비슷하고, 투자 안 하는 것도 비슷하고, ROE 낮은 것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가 비슷한데 그거를 정부에서 개선해라라고 얘기를 엄청 강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막 상장 폐지 시킨다 이런 얘기 할 만큼요. 그래서 저 PBR 기업들도 왜 저 PBR인지 얘기를 하고 그걸 개선할 방안을 마련을 해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이런 정책을 펼쳐요. JPX 프라임 150 지수라는 것을 출범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수라는 것을 거래소에서 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려면 PBR이 1 넘고, 그러니까 PBR 1 안 넘으면 벌금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PBR이 1이 기본적으로 넘고 ROE가 높은 기업들만 여기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연기금이랑 외국인들한테 이거 사세요라고 엄청나게 푸시를 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연기금은 우리나라 거보다 2배 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들이 여기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일단 PBR 1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PBR 1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다들 그거 방법이 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돼? 가지고 있는 현금 우선 불태워야 돼요. 배당하고 주주친화하기 위해서 자사주 사고 소각하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뭐지? 일본이 자사주를 소각하네? 그러고 보니까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엄청 많이 해요. 여기에 뭐까지 붙어 있죠? 지금 엔저 붙어 있잖아요. 엔저인데 심지어 주주친화 정책까지 펼쳐주네?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우리도 돈을 받아갈 수 있겠네? 회사의 돈이 아니라 주주의 돈이 되겠네? 하면서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는 이 시기에 또 뭐 해주냐? NIS 뭐겠어요? ISA예요. 많이 뻥튀기를 시켜줍니다. ISA가 원래 일본에서는 그냥 국민 계좌입니다. 영국이랑 일본에서 ISA가 완전 오래전부터 자리 잡아가지고 누구나 만드는 계좌예요. 그걸 가지고 온 게 우리예요. 근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들 투자는 망하는 거야. 그 얘기가 거의 30년 동안 맞았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안 올랐으니까.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개편을 해줍니다. 전 국민에게 투자를 하세요. 거의 세금 안 내도록 막 맞춰주고 만기도 5년짜리 그냥 무제한 풀어주고 완전히 개편을 해줘요. 그러면서 개인까지 붙어요 이제. 이제 투자를 시작한 거네요. 일본 국민들이. 네. 근데 갑자기 뭐예요? 야금 오르더니 엔저 타고 오르더니 최근에 정책 타고 쑥 올라버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신고가 거의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타오르는 거죠. 이게 맞나 싶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책과 외인들의 매수는 어째 주주 친화라는 걸 보고 들어오는 거니까 야 일본의 디스카운트 해소됩니다 하면서 정책을 보고 외국인들이 막 사주면서 거기에다가 개인들까지 붙어가지고 이런 신고가를 앞둔 37,000을 만드는 이게 지금 일본에서 작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코스피 어때요 지금? 너무 어렵죠? 요거 비슷하죠? 뭐 얘는 길게 펴놓고 보면 장난 아니에요 일본은. 어쨌든 이게 지금 먹히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니 카피해야죠. 좋은 거는 따라 해야죠. 좋은 거는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과 저번 달에 1월 24일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때 이런 걸 발표하게 됩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느낌 와요? 딱 그대로잖아요. 기업의 밸류를 업합니다. 그게 수익 가치겠어요? 자산 가치를 올리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지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세부 내용은 2월 중 발표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중순이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들 PBR과 ROE를 이제 공시하겠다. 이제 밸류 우리가 되게 보기 편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모아서 공시를 해주겠죠.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PBR, ROE 올리라는 거죠. 낮으니까. 그리고 기업들에게 그런 걸 올릴 수 있는 계획을 공표하기를 권고했습니다. 금감원장님이 공표를 권고했어요. 이 뭘로 들려요? 하라. 해야죠. 엄청 힘 있는 사람이 권유했어요. 너희 좀 했으면 좋겠어? 라는 상태인 거예요. 제가 금융권에 있었지만 금감원의 힘은요. 진짜 절대적입니다. 아까 일본에서 했던 거 떠있죠? 기업 가치, 우수 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를 개발해가지고 ETF도 만들고 그거를 매수할 수 있는 뭔가 또 윤책을 줄 수 있겠죠. 자, 거의 비슷하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요거 보고 뭘 느껴요? 자, 아직 발표도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봤죠? 일본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발표되고 나서 한 달 동안 저 PBR 주식을 엄청 사가지고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테마가 셀 수밖에 없는 게요. 요게 예가 있잖아요. 이게 글로벌 환경이 되게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디스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저렇게 해가지고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 금융투자소득세 없었죠. 그리고 ISA 개편 이미 다 돼 있잖아요. 요게 가져다 줄 그 불씨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게 맞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한 달째 저 PBR 주식들이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당연히 현상만 보면 긍정적인 환경은 맞아요. 긍정적인 신호도 맞는데 한 달 전에 발표돼가지고 아직 안 나왔는데 주가는 거의 저기 지금 한 달 먼저 가가지고 여행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죠? 자, 이렇게 가장 최근에 쓰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지금 벤치마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금융시장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비슷한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PBR을 높일 것 같다. 근데 우리의 PBR이 얼마 정도인가? 아까 0.9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인가? 과거 거를 보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PBR을 올리는 거라고 했는데 2016년도부터 가지고 와보면 1, 1.1, 0.8, 0.8, 1.1, 1.1, 0.8, 0.9 자, 이게 2023년도 끝난 거고요. 오늘 기준으로 찍어도 0.98?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낮죠 아직.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지수가 올라가야 어쨌든 시장 전체의 PBR이 올라간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아마 우리가 모두가 의도하고 있는 방향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지수의 PBR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 PBR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는 상태인 거예요. 자, 요거는 조금 경계해야 될 과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사고 있다면. 왜냐? 시간이 지나면 이 중에 몇 개는 다시 돌아오고 지수권은 서서히 올라가게 되겠죠. 우리가 이 수치를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진짜 1을 기준으로 넘었다가 내려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슬픈 거죠. 1을 기준으로 일하고 있다니. 싱가포르는 한 8 정도 되고 미국은 한 4점 몇, 일본도 겨우 저 1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1.4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본처럼 가가지고 1.4까지 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지수 진짜 많이 오르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계산하기 안 되겠지만 지금을 1로 보고 40% 주식이 오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미국처럼 가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4.6. 우리나라에 있는 디스카운트가 많이 해소가 되고 정말 미국처럼 될 일은 없겠지만 정말 비슷하게 쫓아가는 많은 것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지수는 먼 미래는 올라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다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와, 진짜 얼마나 시장이 안 좋으면 저럴까? 얼마나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으면 저렇게 뭔가 특출나게 오르는 것도 없을 만큼 우리는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 걸까? 라는 슬픈 생각도 들면서 그러니까 국장 다 떠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야, 진짜 저평가의 나라다. 우리나라 PBR 1배 안 되는 주식이 40%가 넘습니다. 줄어봤자 얼마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아요. 일본도 여전히 심각해요. 그러니 제가 드는 생각은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투자를 계속 해야 되니까. 아, 정말 저평가의 나라구나. 좋아질 일만 정말 가득하다. 앞으로 제가 투자를 끝내는 그 순간까지 계속 좋아져도 여지가 많이 남아있어요. 이 PBR 기준으로 고밸류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약간 주가 높았을 때도 PBR이 저 정도면은 심각하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건 이런 정책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 둘, 셋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지수, 시장 전체의 밸류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는 과열 상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완전 상위에 있는 코스피에 있는 친구들의 PBR 밸류를 가지고 와보면 우리가 저 PBR 주식을 사가지고 그렇게 끌어올릴 게 아니라 위에도 이미 널렸어요. 심각하잖아요. 이번 현대차 0.7이에요. 지금 엄청 오른 건데 고질적인 저평가란 말이에요. 포스코 0.6, 삼전도 1% 중반대입니다. 이 넘는 것도 별로 없고 엔솔, 삼바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 보면 물산도 0.7, KB금융 0.45. 와, 많이 올라왔다. 신한주주 0.4. 이야, 많이 올라왔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오리에 빠지기 쉽다니까요. 야, 1보다 낮으면 저평가된 걸 거야. 그럼 0.3, 0.4를 찾아가지고 막 작은 것들까지 다 뒤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깔려있는 저 PBR입니다. 그러니까 PBR 0.5보다 0.3이 훨씬 매력적이야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사가지고 막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면 우리 잘못된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 PBR이라는 것은 낮은 것들끼리 비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만약에 지금 PBR이라는 그런 테마성 때문에 또 유난히 여기 있는 금융사들 이런 거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올라와서 와, 이거 과열인가? 나는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저평가 해소되기를 바랬는데 벌써 다 차버린 건가? 팔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직 한참 남았죠. 그러니까 단기 과열로 인해서 파는 거는 이유가 되겠지만 이게 이제 PBR 기준에서 저평가가 다 해소된 게 끝났다 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이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올랐죠. 저평가 끝난 건가요? 아니죠. 시작인 거죠. 어찌 보면. 그러면 이거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안 되죠. 그거는 지금 우리가 바라는 이 시장 전체의 밸류가 올라가는 것과 다른 것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PBR을 단순히 낮은 것만 찾는 거 안 되고요. 그리고 1보다 낮으니까 얘는 극심히 저평가된 걸까? 무조건 사는 것도 안 되고요. 좋은 회사들 중에서 자산 가치가 심하게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아직도 사도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근데 약간 저렇게 PBR 수치가 다르잖아요. 저런 것들은 뭐랑 비교해요? 어쨌든 뭐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숫자만 보고 낮다 높다 할 수 있어요? 자, 상대 지표이기 때문에 무언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과거의 자기와 비교를 하든 간에 아니면 비슷한 기업과 비교하든 간에 아니면 미국에 있는 막 그런 기업들과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PER도 마찬가지고 PBR도 마찬가지고 PER 생각할 때 우리가 막 10배 이런 걸 기준으로 보지만 미국에서는 20-30배가 기본이죠. 그리고 PBR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대 지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안에서 상대 지표들을 비교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 속에서는요, 평균의 상승이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과 대비해서 얘가 더 오른다의 개념보다는 평균의 상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나랑 비교하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나. 과거에 내가 받아왔던 밸류 대비해서 지금 올라갈 룸이 많이 남았는가. 이런 것들 비교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저 PBR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유의사항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주식을 지금 이런 식으로 고르고 계시다면 한번 다시 공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자산의 측정이 어렵습니다. 다시 PBR이라는 것은 주가를 BPS로 나눈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주식 수를 곱하게 되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죠. 시총을 자본으로 나눠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산 가치, 장부의 가치, 북밸류라는 것은 그 북밸류에 적혀 있는 거랑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실제 자산을 그대로 나타내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산이라는 건 시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그게 장부상에는 엄청 낮게 되어 있는 걸 수도 있고, 공장, 기계 뭐 이런 걸 다 측정해가지고 북밸류를 만들어서 주가랑 비교를 해야 의미가 생길 텐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산의 측정 문제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PBR이 1배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이 기업을 그냥 냈다 팔아버려도 그때 받게 되는 돈이랑 시가총액이랑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1보다 낮다는 것은 청산 가치보다 시총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요, 기업이 청산을 할 때는요, 장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가 됩니다. 왜요? 왜냐? 청산한다는 것은 망했다는 거잖아요. 망한 기업은 훨씬 할인이 되겠죠. 만약에 장부가에는 뭐가 1조 돼 있어도 야, 이 기업 지금 다 팔아, 이거 사실 분 해서 막 팔면 이게 5천억으로 팔리겠죠. 그렇다면 자, 시가총액이 청산 가치보다 낮은 경우는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청산하는 기업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론적인만 가지고 야, 장부가보다 낮으니까 무조건 절대적인 저평가인가? 라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약간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부채를 반영하지 않는 지표입니다. 자, 요거는 자본과 자산만 가지고 하잖아요. 시총 이런 것들과 비교만 하고요. 우리가 요즘에 되게 중요시해야 되는 부채라는 것이 빠져있게 됩니다. 그러니 부채라는 것이 기업에게는 훨씬 부담을 줄 수 있는 거고 이게 기업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PBR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도산하는 기업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많은 경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저밸류의 많은 기업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 이런 거를 무턱대고 투자를 했다가는 밸류 트랩에 빠진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장에는요, 가치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각한 저밸류를 봤다. 사겠죠. 많이 사면 메꿔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PBR이 1배 안 되는 기업들이 5%인가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안 두는 거죠. 근데도 5%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걔네들은 그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만한 저 PBR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또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요, 저 PBR을 정말 밸류에이션을 잘 좀 보시는 분들, 재무제표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 투자하는 것을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라면 간접 투자로 어떤 식으로 나와줄지는 모르겠어요. 나와주겠죠,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것은 ETF로 출시가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되게 재무제표적인 좀 전문가적인 영역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인사이트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오히려 무섭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나와준다면 그런 걸 이용해 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결론은 PBR은 저평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입니다. 하지만 PBR로 투자 판단을 하기는 힘듭니다. 왜냐? 0.5짜리보다 0.4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기도 힘들고 1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기 힘들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죠? 시장 전체의 평균이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낮다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기가 너무 힘든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투자를 집행하기에는 아주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느냐? 내가 좋은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평가인데 심지어 PBR도 낮다. 그래서 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것 같다. 이 정도로 활용하는 게 보통이겠죠. 또 이 얘기도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PBR을 또 언제 쓰냐면 사이클 산업들의 고점을 판단할 때 주로 씁니다. 아,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봐봐요. 보통 우리가 돈을 제일 잘 벌 때 주가가 제일 높이 있잖아요. 근데 고질적인 사이클을 타는 산업들은 선반영돼 있잖아요. 그게 낮아질 게 반영이 되어 있어가지고 최대 실적이 또 최저 주가고 적자가 최대를 찍을 때는 주가가 최고를 찍죠. 그럴 때는 사이클을 타다가요, 시장의 고점에 있을 때 PER이 제일 낮아져요. 주가가 고점에 있다는 것은 실적이 제일 안 좋을 때라는 것이고, 실적이 제일 안 좋다는 것은 그때 수익 가치를 계산해보면 PER이 너무 낮게 나오니까 저평가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주가가 꼭대기로 갔는데 저평가네 하면서 더 사는 실수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클 기업들을 판단할 때는 선반영 때문에 고점 판단할 때 PBR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PBR 지표를 거래할 때 아주 많이 보게 되죠. 지금 하이닉스 PBR 봐봐요. 고점이잖아요. 자, 그런 거를 판단할 때 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처럼 반도체가 메인인 곳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진짜 크잖아요. 그러니까 PBR을 보는 것이 어느 정도 또 의미를 가지는 거죠. 자산 가치도 큰데 돈 버는 것도 의미 있는데 돈 버는 게 사이클을 되게 많이 타. 그래서 그렇게 사이클 산업들을 판단할 때 이렇게 PBR 지표를 같이 활용하게 됩니다. 단순히 PBR 낮다라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미 올랐다. 우리가 PBR이 고질적으로 낮다고 얘기를 해왔던 그런 금융주들, 또 대기업 지주들, 그리고 통신주들, 관련된 뭐 인프라 주식들, 이런 것들은 사이클이 아니잖아요. 고질적인 저 PBR 주식들은 지금 아마 이미 다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 열어봐도 뻔하겠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게 되게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요. 지금 이거를 투자의 기회로 생각하기보다는요. 시장의 건전화에 의미를 두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본도 마찬가지였겠죠. 초반에는 고질적인 PBR 낮은 친구들이 막 올라갔겠죠. 왜냐면 일을 안 되면 도태될 수 있으니까 일 넘겨야 되니까 야 그러면 자사주 사가지고 소확해 주겠지, 그러면 오르겠지, 그런 많은 투자 아이디어들이 먹혔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지나고 났을 때는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의 건전화인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아직도 PBR 1배 안 되는 기업들이 널려 있거든요. 너무 널려 있는 게 신기할 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같이 1배를 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느낌보다는 못 올라오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못 올라오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시장 전체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인 투자자들한테 주는 이득이 훨씬 컸고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 PBR 주식 지금도 사도 되나요? 라고 물으면 답은 뭐예요? 다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주식을 고르면서 PBR 관점을 많이 보고 고려를 한다면 그거는 앞으로 상당히 좋은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한참 이슈가 되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나서 PBR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막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저 PBR 주식들 종목 이름을 하나도 안 가지고 왔어요, 일부러. 가지고 올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요.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기님님? 당연히 PBR 이거 개선되고 하면은 좋겠는데 PBR로 투자를 판단하기 꽤나 까다롭겠다 이 생각했어요. 참고로는 사용하겠는데 아까 예시 보여줬을 때 뭐 자산 가치를 반영 안 한다 이런 거 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산 가치를 반영해서 투자하면 되나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데 왜냐면 부채도 판단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주로 쓰는 지표인 거예요? 이게 PBR 자체가 원래 막 청산가치 1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미국에서는 그대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책들을 우리가 보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모든 것이 프리미엄이 껴있는 시장을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도 20, 30배가 그냥 다 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만큼 성장하는 산업들이 많으니까 시장 전체 프리미엄이 껴있는데 PBR 평균이 4.6인 그런 시장에서 1배가 안 된다? 그거는 가만히 두지 않거나 가만히 둬야만 하는 주식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BR이라는 것이 상대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절대적인 저평가를 판단하는 정말 좋은 수단으로 통하고 있는 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곧이곧대로 믿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거를 그대로 투영을 했을 때는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 40%가 이미 1배가 안 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애들 부채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자산가치 하나도 재평가 안 돼 있는데 라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수익가치가 우세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PBR을 봐야만 하는 아직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계속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됐으면 좋겠다. 될 겁니다. 지금 0.9, 한 1배는 조만간에 찔 것 같고, 과연 일본처럼 쭉쭉 올라가져가지고 1.4, 1.5 이렇게 찍어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깻님한테 저 PBR 주식 지금 올라타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딱 물으면 자, 뭐라고 대답해줘야 되죠? 절대 안 되지. 그렇게 묻는다면 저 PBR 주식이라고 뭔가 이렇게 솔팅되어 있는 이미 엄청 오른 그런 것들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절대 하면 안 되죠. 하지만 누군가가 제가 특정 기업을 보고 있는데 PBR이 0.5였는데 그때 테마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0.7로 올라왔습니다. 팔아야 될까요? 그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었다면은. 그렇죠. 안 팔아도 그거 팔 이유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영 이상한 기업만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던 좋은 기업들,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들 중에 뭐 금융지주 이런 걸 샀는데 0.3인데 지금 0.4까지 왔는데 0.4 고점 아닌가요? 팔아야 되나요? 안 팔아도 되죠. 아직 남았다. 즉, 이 PBR이라는 것이 재평가되는 것이 시작인 곳들이 있고 끝인 곳들이 있다는 거죠.
자, 주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항상 뭔가 퀴즈 같은 결론을 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 PBR 주식까지 섭렵하시면서 앞으로 항상 밸류에이션 잘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도 하시고 PBR에 대한 평균적인 게 점점 나아지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느끼시는 그런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